할머니 만수 씨가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오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 억울한 사건입니다. 평생을 그 위험한 고층 빌딩 유리 청소를 하던 50대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베트남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졌죠. 신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무려 12억 원의 상속 절차는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노부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때는 2003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통 좁은 골목에서 순영은 무거운 야채 박스를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67살, 허리는 이미 구부러졌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굵게 박혀 있었죠. 옆에서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순영의 어깨를 툭 치며 혀를 찼어요. 할머니 부딪힐 뻔했잖아요. 좁은 길목을 막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스를 다시 들어 올리려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옆에서 남편 덕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죠. 여보, 내가 들게. 허리 안 좋다잖아. 72살의 덕수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어요. 시멘트 자루를 지고 벽돌을 나르고 공사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돈을 벌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외아들 만수만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으니까요. 만수가 곧 돌아온다며. 이번엔 얼마나 있다 가려나. 덕수가 야채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2달 있다 간다네요.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일한다고 했어. 고층 빌딩 유리 닦는 일이래. 외아들 만수는 갓 50이 넘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어요. 평생을 일만 했죠. 국내는 물론이고 두바이, 싱가포르, 일본까지 오가며 고층 빌딩 외벽 청소 일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은 쏠쏠했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이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순영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부모에게 매달 용돈도 빠짐없이 보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만수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순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50이면 늦었지. 하지만 우리 아들 성격에 누가 좋아하겠어. 말수도 없고. 두 사람은 쓸쓸한 표정으로 야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만수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었죠. 엄마, 나 결혼하려고. 순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덕수도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결혼? 만수야, 정말이냐?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응.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만났어. 베트남 여자야. 이름은 팅엔. 순영과 덕수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국제결혼이라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괜찮을까? 만수야,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괜찮아, 엄마. 착한 애야. 나보다 25살 어리지만 성실해. 그래, 사진 한번 보자.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엄마 젊었을 때처럼 얼굴이 무지 이뻐. 결국 2달 뒤 만수와 팅웬이 한국에 왔습니다. 25살의 팅웬은 작고 여린 체구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어머니,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팅웬이에요. 순영은 팅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냘픈 손이었어요. 마음이 짠했죠. 그래, 팅웬아. 잘 왔다. 우리 만수 잘 부탁해.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친척 몇 명과 이웃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어요.
하지만 순영과 덕수는 행복했죠.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신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팅웬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순영은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죠. 팅웬은 고맙다며 매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음식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힘들지? 팅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가 잘해줘요. 순영은 며느리의 미소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수가 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베트남 가. 베트남. 일 때문에. 아니, 팅엔 가족 집 리모델링 좀 도와주려고. 집이 많이 낡았대. 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혼인데 혼자 가다니. 만수야, 팅웬이랑 같이 가지 그래? 아니, 팅엔은 여기서 일해야 된대. 휴가를 못 내나 봐. 나 혼자 빨리 다녀올게.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덤덤했어요. 순영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죠. 장인 장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겠구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응, 엄마. 걱정 마. 나도 이제 50이야, 50. 전화를 끊고 순영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베트남 간대. 팅웬 내 친정 리모델링 해준다고.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위된 입장에서 당연하지. 우리 아들 착하네. 하지만 순영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어요. 여보, 괜찮을까? 그 녀석이 애도 아니고 참. 만수가 일도 많이 해봤는데 걱정 마. 덕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순영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일주일 뒤 만수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팅웬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순영도 함께 갔죠.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요.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 잘 전해줘요. 팅웬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들 걱정 마. 금방 올게. 순영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우직한 걸음걸이.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아들이었어요. 만수야, 무리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만수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옆에서 덕수가 코를 골았지만 순영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엄마, 잘 도착했어. 집 공사 시작했어. 걱정 마. 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기우였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단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국제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만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이었지만 억양이 어색했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 경찰입니다. 만수 씨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교통사고로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순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순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덕수가 달려왔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만수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죠. 10분 뒤 팅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오빠가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가봤는데 이미. 팅앤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순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팅해나? 거짓말이지? 우리 만수가 어떻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순영과 덕수는 그날로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예약하는 것도 힘들었죠.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호치민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보였죠. 순영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만수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만수야. 순영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덕수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덕수는 울면서도 아들의 몸을 자세히 살폈어요. 머리 옆쪽에 큰 타박상이 있었고 팔에도 여러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보, 덕수가 순영을 불렀습니다. 순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봤어요. 이게 정말 오토바이 사고가 맞나? 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영은 아들의 상처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왜 그래? 오토바이 사고면 긁힌 상처가 많아야 하는데 이건 둔기로 맞은 것 같아. 덕수의 말에 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는 베트남 현지에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좁은 장례식장에는 팅앤의 가족들만 몇 명 왔습니다. 팅앤의 어머니는 검은색 아우자이를 입고 있었고 남동생 2명이 옆에 서 있었죠. 그들은 순영과 덕수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슬픔보다 어색함이 더 많이 묻어났어요. 팅앤의 어머니가 연신 죄송하다며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순영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영정만 바라봤어요. 팅앤은 계속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 진짜 슬퍼 보였죠. 어머니,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떡해요? 팅앤이 순영에게 와서 매달렸습니다. 순영은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팅해나, 울지 마. 만수도 내가 우는 거 싫어할 거야. 하지만 순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을 했어요. 만수의 유골함을 들고 순영은 공항으로 향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순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만 아무것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순영과 덕수는 만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팅앤은 먼저 돌아와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만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신발장에 걸린 작업복, 거실 소파에 놓인 책,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순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험회사였죠. 여보세요. 만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망 신고 접수됐습니다. 유족 분께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해 드리려고요. 순영은 멍하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분이 계시죠?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십니다. 그 말에 순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배우자요? 네, 팅웬 씨요. 만수 씨 재산도 전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전부요. 순영은 전화를 끊고 덕수를 봤습니다. 덕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억 원. 덕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수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전부 팅웬한테 가는 건가? 순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된 며느리에게 전부 넘어간다는 게 허탈했죠. 여보, 우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해? 법이 그렇다잖아.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팅웬이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통장이랑 서류 정리해야 해요. 빨리 은행 가봐야겠어요. 순영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팅웬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차분했어요. 눈물도 덜 나는 것 같았죠. 그래. 그럼 내일 같이 가자. 아니에요. 집에 계세요. 저도 한국어 잘해서 혼자 처리하고 올게요. 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어요.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팅웬의 태도도 신경 쓰였죠.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혼자 베트남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 앱을 켜고 어렵게 의사소통을 했어요. 사고 기록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아들 사고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어요. 경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목격자 진술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어요. 가해자 이름이 뭡니까? 응우엔 타잉입니다. 덕수는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 위반 벌금 납부하고 보험 처리 후 풀려났습니다. 벌금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베트남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 목숨이 벌금으로 끝나다니. 덕수는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만수가 정말 사고로 죽었는지 확인해야 해. 순영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경찰이 조사했잖아. 경찰 조사를 믿어? 나는 안 믿겨. 덕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순영도 남편을 따르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베트남 교민 변호사를 찾아보자. 누가 도와줄 거야? 두 사람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인회에 연락도 했어요. 며칠 뒤 한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치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김영철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 사건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김영철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일단 사건 기록부터 봐야겠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철이 사건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순영과 덕수는 숨을 죽이고 서류를 봤어요. 가해자 이름이 응우엔 타잉이네요. 32살 남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김영철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긴 한데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 만수 씨가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요. 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기록은 없다고 하네요. 덕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대충 끝내다니. 김영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상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은 금고형이라도 받는데. 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목격자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응우엔 타잉의 신원도 확인해야 해요. 김영철은 며칠 동안 베트남 현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목격자를 만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 목격자를 찾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대화를 시작했죠.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었어요. 저 그날 제대로 못 봤어요. 멀리서 본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 진술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경찰이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김영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뭔가 조작된 냄새가 났어요. 응우엔 타행을 찾아가려 했지만 주소지에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였죠. 이 사람 도망간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순영과 덕수에게 말했어요. 도망을 가다니.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영은 불안했습니다. 진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팅엔이 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은행 가서 오빠 통장 정리하려고요. 상속 절차 밟아야 해요. 팅엔의 표정은 평온한 듯했어요. 팅은아, 급할 것도 없잖아. 아직 장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절차가 복잡해요. 빨리 해야 해요. 팅엔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팅은아, 너 혹시 우리 만수 재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영은 말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기분 나쁘듯 한마디를 쏘아댄 팅엔은 다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영철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배우자 팅엔 씨 휴대폰 통화 기록이요. 통화 기록요. 네. 사고 전날 팅엔 씨와 응우엔 타잉 사이에 통화가 6번 있었습니다. 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팅웬이랑 피의자 그 나쁜 놈이 통화를?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6번입니다. 덕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팅엔이가 응우엔 타잉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순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만수가 사고가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죠.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 팅엔 씨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날 저녁 순영은 팅웬을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순영, 덕수, 팅웬 세 사람만 있었어요. 팅웬아, 이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왜요? 팅웬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너 응우엔 타잉이라는 사람 아니? 그 순간 팅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누구요? 응우엔 타잉? 우리 만수 친 사람이야. 팅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럼 왜 사고 전날 그 사람이랑 6번이나 통화했어? 팅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잘못 건 거예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6번이나 잘못 걸어. 덕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팅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팅엔아, 솔직하게 말해. 너 그 사람 알지? 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팅웬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 사람은 그냥 옛날 친구예요. 팅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옛날 친구. 그럼 왜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 팅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영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팅웬아,
너 우리 만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팅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순영과 덕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이야. 알아. 뭔가 숨기고 있어. 두 사람은 김영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팅웬이가 응우엔 타잉을 알고 있대요. 옛날 친구래요. 옛날 친구요? 그럼 더 수상한데요. 김영철은 팅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철이 순영과 덕수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죠? 팅엔 씨의 과거 SNS랑 페이스북 계정이요. 김영철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팅웬과 응우엔 타잉의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었죠. 이 사진은 3년 전 거예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습니다. 순영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인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더 보세요. 김영철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팅웬과 응우엔 타잉이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최소한 5년 이상 사귄 것 같습니다. 덕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맞아요. 순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현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김영철의 말대로였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할 수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팅엔과 가해자가 연인 사이였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순영과 덕수는 절망했습니다. 돈도 바닥나고 있었어요. 베트남을 오가며 쓴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순영이 울먹였습니다. 덕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뭘요? 팅엔 씨 계좌 내역이요. 사고 전후로 큰돈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김영철은 현지 은행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었죠. 이것도 안 되네요. 하지만 김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인맥을 동원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었어요. 이틀 뒤 김영철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팅엔 씨 계좌로 사고 일주일 전에 베트남 화폐로 5천만 동이 출금됐어요. 5천만 동이요. 그게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약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출금됐는지 아십니까? 그 전 연인이자 이 사고를 낸 응우엔 타잉의 계좌로 보내줬어요. 뭐라고요? 며느리 팅엔이 전연인 응우엔 타잉에게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요.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증거야. 명백한 증거잖아. 김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어요. 돈 거래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백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순영과 덕수는 무너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만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순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덕수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끝나지 않아. 끝낼 수 없어.
그런데 그날 밤 한국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기자였던 것이 생각났죠. 순영은 그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 고모야. 고모, 무슨 일이세요? 순영은 만수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모, 이건 기사감인데요. 제가 우리 신문사에 얘기해 볼게요. 정말? 그럼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국제결혼 사기, 한국인 피해자 의문사. 이거 큰 기사예요. 이틀 뒤 한국 주요 언론에 만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사기, 한국인 남성 의문사, 신혼 한 달 만에 사망, 12억 원 상속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이거 완전 계획적인 거 아니야? 불쌍한 남자. 평생 모은 돈을 저렇게. 베트남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여론이 들끓자 한국 외교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트남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응우엔 타잉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망가 있던 그는 호치민 외곽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어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응우엔 다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응우엔 타잉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응우엔 타잉은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팅엔한테 받은 250만 원. 왜 받았어? 그냥 빌려준 거예요. 사고 일주일 전에. 그리고 사고 나고 일주일 뒤에 팅엔이 너한테 500만 원을 더 보냈더라. 이것도 빌려준 돈이냐? 응우엔 타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팅엔도 소환했어요. 팅엔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환됐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팅은 씨, 남편 죽음에 관여했습니까? 응우엔 타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팅엔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실에서 경찰은 팅엔을 압박했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한 거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응우엔 타잉한테 500만 원을 보냈어? 그건 팅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응우엔 타잉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팅엔과 대질신문을 시켰죠. 너희 둘 중 하나는 자백해야 한다. 안 그러면 둘 다 무기징역이다. 응우엔 타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팅엔을 쳐다봤어요. 팅엔은 고개를 돌렸죠. 팅은 네가 말해. 네가 시킨 거잖아. 응우엔 타잉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혼자 한 거잖아. 팅엔도 소리를 질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경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응우엔 타잉, 네가 먼저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 응우엔 타잉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팅엔이 시켰어요. 뭐라고? 팅엔이 저한테 만수를 주기라고 했어요.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팅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네가 만수한테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한 거잖아. 응우엔 타잉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팅엔과 응우엔 타잉은 3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둘 다 가난했죠. 팅엔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등록했고 거기서 만수를 만났습니다. 만수가 1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팅엔이 저한테 계획을 말했죠. 무슨 계획? 만수랑 결혼해서 베트남으로 유인한 다음 사고로 위장하는 거요. 그럼 재산이 전부 팅엔한테 가잖아요. 경찰은 팅엔을 쳐다봤습니다. 팅엔은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 응우엔의 자백과 팅엔의 자백 인정으로
검사는 두 사람을 계획적 살인 및 보험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응우엔타인 징역 1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팅웬 이 사건의 주된 범인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살인교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팅웬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순영은 팅웬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죠. 만수의 재산 12억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순영과 덕수에게 돌아왔습니다. 팅웬과의 혼인이 무효 처리됐기 때문이었어요. 순영은 그 돈으로 만수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만수 장학금.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을 돕는 거예요.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5명의 청년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모두 고층 작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었죠.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기술학교 다닐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순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영은 그 청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처럼 성실하게 살아줘. 그게 만수한테 제일 좋은 거야. 순영은 만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만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이 애비가 네 억울함을 풀어줬다. 순영과 덕수는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감옥. 팅웬과 응우엔 타잉은 각각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팅웬은 벽에 기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응우엔 타잉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15년, 18년.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집. 순영과 덕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어요. 여보, 오늘 만수 기일이야. 알아. 성묘 가자. 두 사람은 만수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에는 만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어요. 순영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만수야, 엄마 왔다. 아빠도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순영은 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만수야, 사랑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